자, 고려의 신분 구성 봅시다. 중세 사회에. 자, 고려의 신분제도의 특징부터 볼까요? 고려의 신분제도의 특징은 양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양천제라고 하는 건 양인,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고려라고 하는 건 양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분이 2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분이 4개로 구성이 되죠. 하나는 귀족, 그 다음에 중류, 그리고 상민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귀족, 중류,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귀족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귀족은 가장 대표적으로 문벌귀족이 있고 지배층에서 우리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나갔죠. 그 중에서 이제 귀족이라고 하면 문벌귀족하고 무신은 귀족이 아니니까 빼고 물론 나중에 귀족의 어떤 자기 같은 걸 받긴 하지만 무신 빼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귀족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문세족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신진사대부가 지배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문벌귀족을 가장 핵심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문벌귀족의 특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 302페이지 보시면 정치적,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죠. 과거일 수도 있고 음서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자, 5품 이상의 고위관리로 올라가게 되면 공음전을 지급받게 되고 이거는 월급에다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알파니까 훨씬 더 경제적인 생활이 윤택하게 해주겠죠. 당연히. 자, 거기에다가 주로 사회적인 특권으로는 통혼, 자기들끼리끼리 결혼을 통해서 특히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누릴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중첩된 혼인관계 또는 왕실의 외척, 왕실과의 혼인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키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직을 독점했다. 자, 고려 전기에는 중추원이나 뭐 중서문화성 또는 도병마사를 독점했겠죠. 거기에다가 고려로 넘어가면 도평의사사를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고위관직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거주. 거주는 주로 개경에서 거주를 많이 해요. 주로 고려의 귀족들의 기반은 서울이죠, 서울. 말하자면 이때는 개경. 그래서 개경에서 주로 거주를 많이 하고 개경 사람이 된 거예요. 개경에 정착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주어지는 큰 형벌이 귀향형이에요. 귀향이라고 하는 건,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그 귀족들을 본관 지역으로 추방해버리는, 말하자면 보내버리는 그런 제도를 귀향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귀족들은 이 귀향형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자, 주로 생활의 기반이 개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 보내버리는 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수치스럽고 큰 형벌에 해당되죠. 자, 여기 2번째 줄에 나오는 귀향형, 형벌로 귀향을 보낸다. 귀향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귀향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형벌 나올 건데 귀양 또는 유배형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다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귀향형은 누구에 대해서만? 귀족에 대해서만, 문벌귀족에 대해서만 주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분이동 가능하다 그랬고 5번 보시면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으로는 경원이 씨, 뭐 해주채 씨, 경주김 씨, 파평윤 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문벌귀족들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계기로 해서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무신정변을 통해서 붕괴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고려 전기의 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 성장한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친원 세력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루두루 성장하여 권문세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 같은 경우도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고 대토지를 소유했으며 이 사람들 역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데 특히 고려 후기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는 도평의사사를 독점했죠. 첨의부나 밀직사, 도평의사사 이런 관청들을 독점하게 되면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나오네요. 도평의사사와 첨의부나 밀직사 등의 정계를 장악하였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나 도병마사를 장악하면 고려 전기인 거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 도평의사사나 첨의부 밀직사
이런 명칭들이 등장을 하겠죠.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한 장 넘기시면 경제적 특징. 자, 대농장 소유, 친원적 성향 뭐 등등. 자, 그래서 뭐 권문세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충선왕의 재상지종. 자, 충선왕의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요 사료가 있어요. 요 사료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을 위반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자, 종친 중에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사람. 자, 이런 걸 우리가 동성혼. 그 다음에 근친혼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동성혼은 왕씨끼리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왕실은 자신들의 핏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특히 왕건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다른 형제, 뭐 사촌, 그리고 뭐 조카, 뭐 삼촌 이런 사이에서도 다 혼인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자, 이런 동성혼이 너무 흔하다. 이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왕비로 삼거나 그런 집안의 아들과 결혼해라. 자, 그럼 여기서 재상을 여러 대를 통해서 내려온 가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재상지종이고요. 자, 이거를 발표한 게 충선왕의 즉위 교서거든요. 그러면 충선왕이면 원간섭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원간섭기에 여러 대를 내려온 재상을 뭐 여러 대에서 재상을 배출한 좋은 가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지종이 누구냐? 권문세족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사료탐구에서 재산지종이라고 하는 요 재상의 집안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재상의 집안이 누군데? 권문세족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권문세족에 거기 집안들 나와 있죠. 철원채씨, 해주채씨, 공함어씨, 평강채씨, 청주씨, 당성홍씨, 황려민씨, 횡천조씨, 파평윤씨, 평양조씨. 제가 다 읽어본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있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우리는 그럼 다 귀족은 아닌 걸로? 우리는 다 쌍놈인 걸로?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고 여기 없네요. 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충선왕의 재상지종. 어쨌든 우리는 없는 걸로. 우리는 권문세족 없는 걸로. 자, 어쨌든 이런 충선왕 때의 재상지종이 결국에는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누구 선배들 아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옛날 사람들인가 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 조씨냐 물어보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본관을 물어봐. 근데 나이가 뭐 아주 많은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관을 물어보고 뭐 그 집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거 이제 좀 이쪽에 관심 많은 이런 역사나 이런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서울 조씨에 누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뭐. 짜져 있었죠. 뭐 저는. 자, 그래서 충선왕의 재상지종까지 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자 원래는 향리의 집안 출신이죠. 향리의 자제 출신. 자,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특히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료 출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관료 출신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소지주 출신이고 친명 세력이죠. 그래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한 세력이고요. 나중에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죠. 자, 305페이지 보시면은 고려 지배 세력. 그래서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그래서 귀족에 해당하는 건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자, 특히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는 딱 성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돼요. 둘이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중류. 자, 중류층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시대는 신분이 4개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삼국시대에는 신분이 3개였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삼국시대의 신분은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없었던 거, 그 전에 시대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 중류층. 그렇기 때문에 중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자, 이 사람들은 관청의 하급 관료들이 바로 중류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층 중에서도 하급 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이 사람들은 직역에 따라서, 직역은 직업이라고 했죠. 직업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들의 직업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서리를 또는 잡류라고 그래요. 서리, 잡류. 자, 서리는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를 얘기하죠. 서리는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남반. 자, 남반은 궁중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반은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고, 중앙군은 2군 6위의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영리는 영무를 담당하는. 자, 지금 제가 직업을 쓴 거예요. 자, 봅시다. 중류는 서리, 잡류는 중앙관청의 하급관리, 남반은 궁중관리, 군반은 중앙군,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죠. 영리는 영무를 담당하고, 자, 전부 다 직업이 달라요. 그래, 직업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 직업. 서리는 뭐지? 남반은 뭐지? 직업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류라고 하는 직업이고요.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특징이 직역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도 세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민은 평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농민이 가장 많겠죠. 자, 농민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백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백정농민이라고도 하고 백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농민, 백정. 여기서 백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죠. 자, 직역이라는 건 직업이라고 했고, 이 농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그냥 평민, 농민, 이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에는 평민에 해당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인,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시전상인도 들어갈 거고 행상도 들어갈 거고, 장사하는 사람들, 나라에 상세를 내야 되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인은 수공업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그 수공업자들. 자, 그리고 향부곡 소민. 자, 말하자면 특수행정구역민을 얘기하는 거죠. 자,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민이긴 평민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했고요. 자, 이 제약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주 이전에 자유 없고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안 되고, 원래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응시 안 되고 출가, 즉 승려가 되는 것도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게 바로 향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상민, 평민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백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자, 백정이라고 하는 요 계급 말하자면, 자, 백정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다르죠, 역할이. 자, 그래서 고려는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인에 해당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알죠? 도축업자,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의 신분은 천민에 해당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양인,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천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칭은 똑같은데 시대별로 뭔가 조금씩 달라지면 시험에 나올 거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천민 갑시다. 천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비겠죠. 그래서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척, 진척, 뭐 양수척, 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노비죠, 노비. 그래서 노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노비는 나라에 소속된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고 개인에 소속된 노비를 사노비라고 하죠. 그래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 입역 노비라고 그래요.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입역 노비라고 하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급료를 조금 받아요. 여기서 이제 월급이라고 해서 정말 뭐 월급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밥값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어떤 급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60세 넘으면 정년퇴직, 역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60세 넘으면 정년퇴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노비 중에서도 밖에 사는 외거노비, 즉 납공노비라고 하는 외거노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국가의 토지 같은 것들을 밖에서 농사짓고, 이 사람들은 거의 일반 평민이나 마찬가지예요. 밖에 살지만 신분만 노비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는 대가로 국가에 신공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신공은 몸값,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바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가에게 신공을 바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노비 같은 경우도 솔거노비. 솔거노비는 거느릴 솔자를 써서 주인이 거느리고 산다라는 뜻이니까 주인이 데리고 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노비들을 솔거노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따로 나가서 사는 외거노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외거노비는 아무래도 밖에 따로 나가서 사는 거니까 거의 평민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좀 자유롭겠죠, 비교적. 이 사람들도 역시 자유로운 대가로 주인에게 1년에 한 번씩 몸값. 자, 여기는 이제 국가가 주인이니까 국가에 내겠고, 여기는 산업이니까 개인한테 내겠죠. 자, 그래서 신공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노비는 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그냥 이쪽에다 쓸게요.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비는 대체적으로 일천즉천의 제도에 따라서 운영되죠. 자,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건 일천,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즉 곧 천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노비야. 그럼 나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죠. 자,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노비가 운영되고요. 두 번째는 천자수모법으로 운영이 되죠. 자, 그래서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이 있어요.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 부모를 따라간다 이런 뜻인데, 자, 예를 들면 남자 노비하고 여자 노비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의 주인이 달라요. 즉 다른 주인의 노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이 아기는 주인이 누구냐? 남자가 아빠 쪽 주인이냐? 엄마 쪽 주인이냐? 자, 이 원칙에 해당하는 게 천자수모법이에요.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 쪽 주인의 소유가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천자수모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는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으로 운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화척, 진척, 양수척, 제인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도축업자도 있고, 우리 백정에 해당하는 이제 조선의 백정에 해당하는 도축업자. 그 다음에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 그리고 뱃사공 이런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약간은 힘들고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힘들고 좀 천한 약간 이런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마도 거란이나 여진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천민으로 정착했을 거다. 이제 천민이 된 거다라고 추정하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적이 따로 없어요. 즉 호적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호적에 등록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우리나라 주민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역이 없어요. 국역은 뭐냐면 세금 같은 것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적에 등록도 안 돼 있고 세금도 없고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나머지 신분제도 한번 살펴봤는데 306페이지 보시면은 중류층 나와 있고요. 중류층에서는 유형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중류층에서는 유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민에서는 백정. 자, 백정이라고 하는 게 고려와 조선의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 이 특수행정 구역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제약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천민. 자, 천민에서 노비의 종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병노비, 외거노비, 솔거노비, 외거노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자, 노비를 운영하는 제도에서는 일천즉천, 천자수모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양수척, 화척, 제인, 진척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은 호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없고요. 국역도 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신분들이 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고려의 신분제도. 자, 이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2개. 물론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이 중에서는 중류.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이제 이런 백정이란 단어들 이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중류가 시험에는 가장 잘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 비교하는 거, 권문세조과 신진사대보요 비교하는 거,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시책 법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11페이지 사회시책과 법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회시책은 아무래도 중농정책, 그래서 농업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농업을 중시하고, 자, 그래서 농번기에는 자벽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시에 조세를 감면하고 고리대를 제한하고 토지견병을 억제한다. 앞에서 나왔던 중농정책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권농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권농정책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성종 때는 지방 호족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이걸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적전이라고 해서 왕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적전을 만들어서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왕은 농사를 짓고 왕비는 그 있죠. 그 외 누에고치 길러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양잠. 네,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과 왕비가 모범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고려나 조선에서 실시가 됐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시설과 시책 한 장 넘기시면 제도들 또는 관청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 봅시다. 사회시설로는 첫 번째 흑창. 자, 흑창은 태조 때 실시됐고 이게 성종 때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게 되죠. 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춘대 추납,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는 역시 성종 때 설치된 상평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이다. 그래서 쌀값이 쌀 때 사뒀다가 비쌀 때 이 쌀을 풀어서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의창 같은 경우는 주창수련법이 실시돼서 주마다 주창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주마다 의창이 모두 한 개씩 있었지만, 상평창 같은 경우는 개경, 서경, 십이목 이런 주요 대도시 이런 중심으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어디다 설치됐는지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빈민이 어렵다. 그리고 고리대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보가 설치가 되고요. 이 보 중에서는 제위보, 광종 때 실시된 제위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 자, 고려 정종 때 대비원이 원래 설치됐었고 그게 역할이 늘어나자 문종 때 동해 하나 서해 하나 이렇게 이제 개경에 2개를 설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서대비원.
자, 그 다음에 예종 때 만들어진 해민국. 요거는 이제 약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서대비원, 그 다음에 해민국. 자, 그리고 구제도감, 구급도감. 도감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임시기구거든요. 그래서 재해시에 설치해서 이제 뭐 빈민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래서 재해시에 설치된 구급도감, 구제도감 이런 것들이 역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혹시 왕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종 때 해민국,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 문종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혹시 또 왕을 물어보고 업적이 아닌 것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 갑시다. 법률. 자, 법률은 당류를 참작한 71개조의 법이 있었어요. 즉 당나라 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71개조의 법이 있었지만, 모든 뭐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71개조의 법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족해.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거하게 되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전에 내려오는 그런 법을 말해요. 그래서 관습법으로 의거를 하는데, 관습법은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이때도 예전부터 대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용인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재판은 누가 하냐? 지방관이 하죠.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지방관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형벌 적용 나와 있죠. 형벌 적용 봅시다. 자, 형벌에서 중죄. 중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하게 처벌하는 게 뭔데, 즉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당연히 반역죄. 반역은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중죄고요. 자, 그 다음에 반역죄 말고 고려시대에서 중죄로 사용하는 게, 이용되는 게 바로 불효죄. 자, 고려라고 하는 건 대가족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불효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반역죄와 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형벌의 보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형을 받았는데 부모상을 당하면은 7일간의 휴가를 주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는 5가지 5종의 형벌이 있어요. 태, 장, 도, 유, 사의 5가지 형벌이 있죠. 자, 그리고 실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직접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실형주의라고 하고, 하지만 동을 제출하면, 동을 내면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지금으로 하면 보석제도 같은 그런 것들도 남아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형벌의 종류 5가지 태, 장, 도, 유, 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자, 태형부터 보시면 태형과 장형은 때리는 거죠. 말하자면 신체형. 자, 그래서 태형과 장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형은 징역형. 그래서 징역에 가두면서 이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징역형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죄인을 귀양 보내는, 그러니까 유배 보내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은 죽이는 거. 그래서 참수형과 교수형이 있다. 자, 이런 형벌들이 태장, 도유사 5가지 형벌이고요.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로 거의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거 말고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센 형벌이 있다. 그게 귀향형이 있어요. 귀향형. 자, 귀양 아니고 귀향형이죠. 귀양은 아까 5가지 형벌 중에 유배를 보내는 거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귀향형은 귀족들에 한해서 본관지역으로 보내버린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귀족은 대부분 근거지가 개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너 지방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 형벌이기도 하고 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형벌이 바로 귀향형. 자, 이 귀향형이라고 하는 건 고려에만 있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관형상점 고려에만 있고, 향, 부곡, 소할 때 소 고려에만 있고, 여기서 귀향형 고려에만 있어요. 이렇게 고려에만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고려에만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귀향형. 이거는 조선시대 가면 없어져요.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대부분 양반들이 지방 살림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너 고향으로 가! 그럼 감사. 그러면서 고향으로 가요. 우리 집이야. 지방이. 그러니까 너 고향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게 형벌이 아닌 거지. 휴가야, 휴가.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그 맥락이 달라서 귀향형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족의 형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귀향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삼원신수법. 자, 그래서 뭐 삼심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장례 풍속. 풍속으로는 보통은 이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이념을 유교로 하다 보니까 유교식으로 해라. 여러 가지 그런 뭐 상장 제례 이런 거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주로 종교가 불교 아니면 뭐 민간신앙 이런 거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믿는 종교대로 해버리겠죠. 그래서 불교식으로 대체적으로 상장 제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불교 행사. 저 아는 분도 잘 아파요, 몸이. 아는 언니가 많이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좀 희귀한 병명인 그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보기 되게 멀쩡한데 몸이 아파. 나만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할 것 같아? 무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병인데 본인이 거부하니까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가면은 병명이 나오긴 해요. 근데 좀 희귀한 병이긴 하죠. 그래서 참 사는 게 2017년인데도 정말 특이한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언니 무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구나.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뭘 잘 맞추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약간은 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믿진 않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불교 행사. 불교 행사 볼까요? 자, 불교 행사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로 딱 구별이 되죠. 자, 연등회 같은 경우는 불교 행사예요. 100% 불교. 온리 불교죠, 얘는. 자, 그런데 팔관회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놓은 게 팔관회. 그 다음에 불교는 연등회. 자, 그리고 연등회는 연초, 팔관회는 연말, 한 11월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연초, 연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팔관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안녕을 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팔관회고요. 특히 팔관회는 요 기간에 외국의 사신들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외국의 사신이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팔관회라고 하는 게 특히 더 이제 연등회하고 팔관회 중에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여러 가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팔관회 한번 보시고, 도교, 불교 등이 결합됐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개경이나 서경에서 연말에 하죠. 11월이나 10월이니까. 자, 그리고 팔관회 같은 경우는 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니까 호국적 성격이고, 그리고 지방관과 외국인의 진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관회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연등회와 팔관회가 중단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폐지, 금지됐었던 시기가 있었다. 언제냐면 성종 때. 자, 그러다가 이게 다시 부활된 건 언제? 현종 때. 그래서 연등회 팔관회가 폐지됐던 시기는 시무 28조 영향을 받아서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부활된 시기는 현종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팔관회 좀 특이하니까 팔관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향도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향도. 자, 향도라고 하는 농민 조직이 있어요. 향도라고 하는 농민 조직이 있죠. 자, 향도라고 하는 농민 조직은 원래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자, 고려 전기에는 주로 불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적 성격이 좀 강하죠. 자, 주로 불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평민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뭐 불상을 만든다든가 뭐 탑을 짓는다가 하는데 참여하기도 하고요. 주로 불교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 향도에서 하는 주 행사 중에 하나가 매향 활동이에요. 매향. 그래서 매향 활동을 하기도 하죠. 자, 매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자,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미륵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부처인 미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죠. 빨리 미륵이 와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바로 미륵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미륵을 그냥 기다리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뭐라도 좀 해야 돼. 그래서 뭘 하냐? 그게 매향이에요. 매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미륵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뭘 하는데 그거를 매향이라고 하죠. 자, 매향은 뭐냐면 산에 가서 향나무를 끊어다가 그거를 바닷가에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매향이라고 하죠. 자, 그럼 바닷가에 나무를 왜 묻어? 그 나무가 나중에 미륵으로 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륵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매향 활동이고, 자, 그럼 이런 불교 행사를 하려고 모였고 종교적인 성향으로 모였는데, 자,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 향도는 성격이 좀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 전기에는 종교 때문에만 모였으면 이제는 꼭 종교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모여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려 후기에는 성격이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상부상조, 말하자면 이제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 집에 상을 당했거나 그럴 때 같이 가서 이제 일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상두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상두꾼이 뭐냐면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장지까지 이제 시신을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운구차로 운반을 하죠. 묻는 장지까지.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이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잘 가라 그런 의미에서 꽃가마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상여라고 하고, 그 상여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묻는 장지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를 상두꾼, 매는 사람, 상여를 매는 사람을 상두꾼이라고 하고, 이 상두꾼이라는 단어가 향도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임, 농민들끼리의 모임, 이런 거를 향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향도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종교적 성격, 나중에는 그냥 농민 공동체적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사실 우리 책에는 향도가 지금 고려에만 나오지만 원래 향도라고 하는 건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진흥왕 때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김유신을 우두머리로 하는, 김유신을 중심으로 만든 용화향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향도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그게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그럼 고려시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조선 전기까지도 향도는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도가 고려에만 있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어느 왕 때부터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죠. 향도가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향도는 성격이 변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14페이지에 초기 불교신앙 조직, 후기 향촌 공동체 조직,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비석 같은 거 하나, 바위 같은 거 하나 있죠. 이게 사천 매향비, 즉 여기에 우리 매향 활동했어, 매향했어. 매향은 아까 향나무 묻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했어.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런 이제 사천 매향비고 향도 조직과 관련된 유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15페이지 보시면은 향도와 관련된 사료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향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혼인과 여성의 지위 봅시다. 자, 혼인 풍습.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첩이 있긴 있었죠. 당연히 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설령 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서의 차별은 없었어요. 적서라고 하는 게 그 서자에 대한 차별이죠.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집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남귀여가혼, 남귀여가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위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제도가 일반적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근친혼과 동성혼이 성행했다. 자, 요거는 이제 왕실의 경우에 이런 게 성행을 했죠. 왕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핏줄, 이제 자기의 어떤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씨들끼리 결혼하는 걸 우리가 근친혼, 동성혼이고, 아까 이거를 금지했었죠.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교서를 내려서 재상지종. 기억나죠, 여러분? 같은 성씨 왕씨끼리 결혼하지 말고 요 좋은 집안 내가 알려줄 테니까 요 집안과 결혼해라. 그게 재상지종이었고, 그 재상지종이 결국에는 계급으로 따지면 어떤 계층으로 따지면 누구냐면 권문세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친혼, 동성혼까지. 자, 그 다음에 재산상속과 여성의 지위로 갑시다. 여성의 지위는 지금 현대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남녀 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와 단 하나만 안 돼요. 즉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것. 즉 이런 거죠. 집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높은 편이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막 직업을 갖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하지만 고려는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 비슷해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만 빼고는 나머지 집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지위는 거의 지금과 비슷하다. 남녀 평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남녀 평등에 가까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재산 상속. 자, 재산 상속에 있어서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지죠. 즉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노비나 뭐 토지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가겠죠? 그러면 내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을까요? 남편한테 있을까요? 이제 나한테 있어요. 내 거야. 내가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남편한테 귀속이 돼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본인한테 가지고 있다는 건 여성의 지위가 꽤 높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자, 남성과 대등하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거.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여자는 호주도 될 수가 있죠. 호주라고 하는 건 집안의 어른인데, 자, 이 고려시대 사료를 찾아보면 여성이 그 집안의 어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다. 조선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조선은 아무래도 가부장적 사회가 좀 더 가부장적 사회가 딱 만들어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시대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조선시대에 만약에 1살짜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얘밖에 남자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우리 집안에 예를 들면 뭐 5살짜리 손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남자가 없고 다 죽었어. 말하자면 얘가 태어나고 나서 다 죽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의 어른은 이 집안의 할머니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 집안의 호주는 그 5살짜리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 집안의 호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집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게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여성에게도 권리를 인정해 주는 나라였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주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적에서 자녀 간의 차이를 주지 않고 출생 순으로 기록을 한다. 자, 태어난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또는 연령 순으로, 나이 순서대로 똑같은 얘기겠죠. 나이 순서대로 또는 출생 순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게 조선으로 가면 아들 먼저 적고 딸은 나중에 적거나 이렇게 기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고려는 이제 순서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건 남녀가 거의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재가가 허용된다. 재혼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재혼만 허용되는 게 아니고 3혼, 4혼 다 허용이 되죠.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재가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서의 차별도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 구성 한번 보시고요. 자, 호적에는 사위와 외손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위와 외손까지도 다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을 똑같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윤행이라고 되어 있죠. 윤행, 즉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걸 윤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윤회봉사.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혼인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는 가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고려랑 조선 전기까지는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사회까지 봤고요. 자,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중세의 문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